여보세요? 112죠? 우리 집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말도 안 돼요. 할머니가 왜? 아버지가 직접 신고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작극이었습니다.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살인 용의자의 알리바이.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화요일 오전 10시, 청솔마을 106번지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파란 경찰차 2대가 좁은 골목길을 막고 서 있고 빨간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멈춰섰습니다. 어머, 저기 박신혜 집 아니야? 무슨 일이래? 평소 조용하던 마을에 갑작스럽게 몰려든 경찰들과 의료진. 이웃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세탁물을 넣는 손을 멈추고 텃밭일을 하던 어르신들도 호미를 내려놓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몸가짐, 늘 이웃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박지현이었습니다. 어머머, 지연이가 왜 저래? 손목에 뭐 찬 게. 설마 수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지연의 손목에는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소 늘 밝은 미소를 짓던 그 얼굴에는 당황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의 간절한 외침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경찰차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문 앞에 서 있던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평소 지연을 우리 가족이라 불렀던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의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작 이상하다 싶었어. 큰 며느리 순이가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니만. 작은아들 민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평소 지연을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던 막내딸 영미의 반응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그런 거 아니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영미였지만 그 눈빛에도 어쩔 수 없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간 후에도 마을은 여전히 술렁였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던 청솔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시아버님을. 세상에 이런 일이.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를 어떻게. 평소에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야.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정자 아래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지연의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참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받던 그녀가 하룻밤 사이에 살인 용의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 그동안 매일 걸었던 골목길, 장을 보러 다니던 시장 어귀까지.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은데 자신의 처지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침에 일어나 시아버지께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혈압약을 챙겨드리고 산책 나가신다며 지팡이까지 건네드렸는데 그 모든 게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인데 지금은 살인 용의자가 되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그녀의 결백을 증명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차가운 현실 앞에서
그녀는 그저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연의 악몽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에서 살인 용의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뀐 그녀의 앞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은 지연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9의 나이 꽃다운 청춘을 뒤로하고 시골 마을로 시집온 날이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민호가 참 착한 놈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시아버지 박종수 어르신의 첫 인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당시 60대 초반이던 시아버지는 건장한 체구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남편 민호는 마을 유일의 대학 졸업생이었고 지연은 서울에서 온 며느리로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서울 아가씨가 우리 시골 마을까지 와주다니 고맙기만 하네. 그때의 시아버지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지연이 서울 음식이 그립다고 하면 직접 시내까지 나가서 재료를 사다 주셨고 시골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천천히 익숙해지면 되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결혼 초기 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마을 농협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고 지연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댁 살림을 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수 지연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지연이 만든 김치를 먹으며 우리 며느리 솜씨가 일품이야라고 자랑하곤 하셨습니다. 특히 지연이 임신했을 때의 시아버지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드디어 후손이 태어나는구나. 지연아, 몸조리 잘해야 한다. 매일 산에서 직접 따온 산나물로 지연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태교에 좋다며 클래식 음악 CD까지 사다 주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지연은 정말 좋은 분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4년 차 되던 해 겨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눈 내리는 12월 어느 날, 남편 민호가 출장길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지연아, 지연아. 병원에서 남편의 마지막을 지키며 오열하는 지연의 곁에는 시아버지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갓 태어난 손녀. 소윤을 안고 울부짖는 젊은 과부의 절망이 그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아, 너도 우리 집 사람이야.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소윤이랑 함께 살자꾸나. 그때까지만 해도 시아버지의 말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며느리라고 불렀던 시아버지의 호칭이 언제부턴가 그 여자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연이가 우리 민호복을 다 빼갔어. 그 여자가 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없다고. 술 한잔 하신 날이면 시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술김에 하는 말이려니 했지만 점점 그 말들이 늘어갔습니다. 특히 시댁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지연이는 과부 팔자니까 따로 나가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손녀는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재혼이라도 해라.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온갖 차별과 멸시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원비, 약가, 생활비까지 모두 지연이 벌어서 감당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일만 해요? 딸 소윤이 안쓰러워하며 물으면 지연은 항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윤아, 우리도 이 집 식구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슬픔이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잘해도 결국 자신은 들어온 사람일 뿐이라는 쓸쓸함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지연은 평소처럼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정확한 시간에 챙겨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 나가세요. 무릎에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시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만 하면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지팡이를 건네드리며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했던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몇 시간 후에 자신이 살인 용의자가 되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연은 조사실에서 이 모든 기억들을 떠올리며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12년간의 헌신도 15년간의 인내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는 가운데 지연은 차가운 쇠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중년의 형사 2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지연에게는 마치 한 세기가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지현 씨, 오늘 아침 시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김영사의 목소리는 감정 하나 없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8시. 8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아침 식사 드시고 산책 나가신다고 하셔서 지팡이를 챙겨드렸어요. 그 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다가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갔어요. 형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시아버지와 평소 사이는 어땠습니까? 최근에 다툰 일은 없었나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고부 관계였어요. 특별히 다툰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증언에 따르면 박 씨는 최근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던데요.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혹시 시댁 식구들이? 한편 마을에서는 지연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는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진작 그럴 줄 알았어. 과부가 시댁에서 12년이나 사는 게 말이 되나? 그래도 그 양반을 어떻게.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믿어. 옛날 우리 때는 말이야. 정미소 앞에서도 정자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오르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참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하던 그 입들이 이제는 차가운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큰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형사님, 저희가 평소에 지켜본 바로는. 큰아들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최근에 좀 이상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거든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던 그가 이제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 요즘 아버지 재산 문제로도 신경 쓰시는 것 같았어요. 큰 며느리 순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재산 같은 거 바란 적 없어요. 지연이 간절히 외쳤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보석 조건이었고 외출 제한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슈퍼에 장을 보러 가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 지나가면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평소 인사하던 이웃들도 고개를 돌리며 피해가는 모습들. 지연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손녀 소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왔습니다. 대학생인 소윤은 급히 학교에서 내려왔습니다. 소윤아. 지연은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어주는 사람이 손녀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증명해낼 거예요. 소윤의 말에 지연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들의 시선은 모두 차가웠습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 저기 앉아 있어? 뻔뻔하기도 하지. 귓속말들이 지연의 귀에 생생히 들려왔습니다. 평생 지켜온 시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자리에서조차 지연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지연의 핸드폰과 통장 내역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씩 불려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좀 예민해 보였어요. 시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인상을 찡그렸거든요. 하나둘씩 쌓여가는 불리한 증언들. 하지만 지연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12년간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연은 빈집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시던 그 방을 바라보며 지연은 이 모든 악몽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시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지연은 집 안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마주치는 모든 시선이 차갑기만 했고 평소 정겹게 인사하던 이웃들마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지연에게는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밥 드세요. 손녀 소윤이 따뜻한 미역국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20살 대학생인 소윤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인 지연 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지연에게는 딸이자 손녀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소윤아, 넌 학교 가야지. 할머니 때문에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해?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학교 생각을 해요? 소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소윤은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울고 있으면 조용히 옆에 앉아서 등을 쓸어주고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면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소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손길로 자란 소윤은 지연이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아프실 때마다 밤새 간병하시던 할머니, 제가 감기만 걸려도 온 동네 약국을 다 뒤지시던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겠어요. 소윤은 어릴 적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울면서 집에 오면 할머니는 항상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성적이 나빠도 말썽을 부려도 언제나 소윤의 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할머니를 의심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증조할아버지를 그렇게 정성껏 모신 걸 다 봤으면서 소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할머니를 칭찬하던 동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버지 진수와 큰어머니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소유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려다가 그들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다시 앉았습니다. 소윤아, 너는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라. 진수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저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너까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떻게 하니? 순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소윤아, 어른들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일에 휘말리면 너 앞길에 지장이 있어. 소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자신을 예뻐하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소윤아.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내 할머니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니? 경찰에서 살인 용의자로. 그만하세요. 소윤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큰아버지도 큰어머니도 다 아시잖아요. 소윤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순이가 말하려다가 지연의 날카로운 시선에 말을 멈췄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소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 씨,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소윤이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소윤이는 제 손녀예요. 그리고 지금 제게는 소윤이가 전부입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소윤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와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평생 할머니 편일 거예요. 소윤이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작은 손에서 큰 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윤은 할머니에게 어릴 적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세요? 급식비가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싸주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매일 다른 종류로 싸주시려고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그때 할머니가 우리 소윤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소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연은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떠셨어요? 제가 왕따 당한다고 울면서 오면 할머니가 우리 소윤이가 제일 예쁘다. 그 아이들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라고 하시면서 떡볶이 해주셨잖아요. 맞다.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해하면 할머니가 공부만이다가 아니야. 착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소윤은 계속해서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소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소윤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드시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해낼 거예요. 할머니 같은 분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소윤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였지만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고마워, 소윤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버틸 수 있어. 지연은 소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의심하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어주는 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소윤이 곁에서 손을 잡고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소윤과 함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나가야 했습니다. 비록 앞길이 막막하기는 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유는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소유는 비록 1학년이었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할머니를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그날 아침에 정확히 어디를 가셨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소유는 노트를 펼쳐놓고 할머니의 동선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8시 반에 증조 할아버지가 산책 나가신다고 하셔서 지팡이를 건네드리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빨래를 했어. 10시쯤에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갔고 지연은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소유는 할머니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혹시 그 시간에 할머니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 슈퍼 사장님은 봤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소유는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슈퍼 사장 박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 소윤아. 참 안 됐다. 사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언제 다녀가셨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손님이 워낙 많아서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네.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 할머니를 좋아하던 박 사장도 이제는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슈퍼 주변을 살펴보던 중 길 건너편 편의점에 CCTV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편의점 사장은 젊은 남성이었는데 소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전 영상 말이야? 한번 봐보자. 컴퓨터 화면에 그날 오전 10시경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슈퍼에서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10시 15분. 할머니가 10시 15분에 장을 보고 계셨어요. 소유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발견된 시간이 10시 30분경이었는데 할머니는 그때 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님,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중요한 증거거든요. 소유는 USB에 영상을 복사해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김 형사는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상이 맞다면 시간상으로는 맞지 않네요. 소유는 기뻐했지만 김 형사의 다음 말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CCTV 시간이 정확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요즘은 시간 조작도 가능하거든요. 그럴 리 없어요. 편의점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하지만 경찰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소윤아, 그런 식으로 덤비면 안 돼.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어. 큰아버지 진수는 소윤의 노력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지연이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장을 본 걸 수도 있잖아. 큰어머니 순이의 말에 소윤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가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실 분이에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 CCTV마저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소유는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더 꼼꼼히 조사한 결과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날 아침 은행에 들렀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할머니, 은행에서 뭘 하셨어요? 아, 맞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하러 갔었지. 10시 반쯤 소유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은 보안이 철저해서 CCTV도 정확하고
업무 기록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박지현 고객님이 10시 28분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셨네요. 정말요? 정확한 시간이 10시 28분이요? 네, 확실합니다.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되니까요. 소유는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발견된 시간이 10시 30분경인데 할머니는 그 시간에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또 우연의 일치네. 지연이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 은행 업무도 미리 예약해놓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춘 거 아니야? 소유는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가져와도 사람들은 오히려 할머니가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더욱 의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에서 집 앞 CCTV를 확인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집 안과 주변만 조사했었는데 마침내 집 정문 앞 CCTV까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왜 진작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소윤이 궁금해하자 김영사가 답했습니다. 집주인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 제출을 거부했었거든요. 이제야 법원 영장이 나왔습니다. CCTV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시아버지 박종수 어르신이 혼자서 집 앞을 걸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잠시 후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건 112에 신고하는 장면이잖아요. 경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시아버지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직접? 진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마친 시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는 모습까지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보이는군요. 그런데 왜 112에 신고를?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게 자작극이었어요. CCTV 영상 속 충격적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스스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고 쓰러지는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은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을 깬 것은 소윤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김영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박종수 씨가 집에서 나와 혼자 걸어가다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고 그 직후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혹시 녹음된 신고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윤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신고 당시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여보세요, 1일이죠? 우리 집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녹음된 목소리는 분명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험에 처한 사람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침착했고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요즘 고령자분들 중에 가끔 이런 일이.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를 담당했던 김 원장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박종수 환자분을 담당했던 의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김 원장은 시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들고 왔습니다. 박종수 환자분은 3개월 전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피해망상 증상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피해망상이요? 네, 가족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는 증상입니다. 특히 며느리분에 대한 의심이 심했다고 가족분들이 상담하러 오셨거든요. 소윤과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차갑게 대했던 이유가 치매 때문이었다니. 김 원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종종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버님이 그날 신고 전화를 건 것도.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치매로 인한 피해망상 증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환자분은 정말로 위험하다고 믿으셨던 거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치매로 인한 피해망상 때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직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지연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김 형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지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했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유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경찰서에서 나온 지연과 소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진수와 순이, 그리고 막내딸 영미까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 언니, 정말 미안해요.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15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는데. 진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엄마를 믿지 못해서. 하지만 지연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했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연의 조용한 대답에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마을 전체에 소식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슈퍼 사장 박 씨가 달려와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죄송해요. 동네 할머니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소유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게 증명됐어요. 그래, 소윤아. 고마워.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이세요? 소윤아.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대해줄까? 지연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비록 결백이 증명되었지만 한번 의심받았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 진짜 중요한 건 할머니가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를 믿었어요. 소윤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증조 할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치매로 고생하셨던 것도 이제 끝났고. 그날 저녁 지연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소윤이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받으며 지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소윤이가 있어서 할머니가 이겨낼 수 있었어. 할머니,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마을 곳곳에서는 지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정과 미안함이 담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 참 대단하다. 12년 동안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 진실이 밝혀진 후 지연의 삶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른 봄의 햇살이 청솔마을에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집 앞 작은 텃밭에서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흙을 만지는 일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물 떠다 드릴까요? 소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대학교 개강이 다가왔지만 소윤은 여전히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괜찮어, 소윤아. 너는 학교 준비해야지.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완전히 괜찮아지실 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지연은 손녀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머니 때문에 고생을 시켰으니까요. 소윤아, 할머니가 너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지?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걸요. 그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 씨 계세요? 나가보니 동네 이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이게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준비한 건데요. 이장님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연 씨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들이 커서 이걸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네요. 봉투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은 성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이장님, 이럴 필요 없어요. 다들 어려운 형편인데. 아니에요. 우리가 지연 씨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마을에서 지연 씨를 노인의 총무로 추천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의 총무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요? 저는 그런 자리에 지연 씨만큼 자격 있는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12년 동안 치매 환자를 돌보시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장님의 말에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인 용의자로 몰렸던 자신을 이제는 이렇게 대해주다니. 생각해 보시고 답해 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이장님이 돌아간 후 지연은 소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마을에서 인정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소윤아, 할머니는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어.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의 선의는 고맙지만 지난 일로 받은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시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모든 게 끝났네요. 묘비 앞에 앉아서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치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를 의심하고 그러셨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바람이 불어와서 지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12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님도 저도. 하지만 이제는 편히 쉬세요.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마을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지난 15년간 살아온 이곳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슈퍼 앞에서는 할머니들이 지연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아, 어디 갔다 와? 아, 네. 산책하고 왔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지? 건강하게 사셔야 해.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인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연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소윤아, 할머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노인의 총무 제안 받아들이기로 했어. 소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요? 생각해보니까 도망 다니기보다는 당당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지연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걸 깨달았어.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숨어 살 수는 없다는 걸. 할머니, 그리고 소윤아, 너도 이제 학교 가야 해.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소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의 굳은 결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방학 때마다 내려올 거예요. 그럼 우리 소윤이가 자주 와줘야지.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이장님에게 노인의 총무를 맡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이장님은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연 씨가 총무를 맡아주신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분만큼 적임자가 또 어디 있겠어. 마을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지연의 인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윤이 학교로 떠나는 날, 지연은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 할머니가 이제는 정말 괜찮아. 그럼 전화 자주 드릴게요. 버스가 떠나간 후 지연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해진 집 안에서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칼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걸 오늘 나는 뼈저리게 배웠다. 지연은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불신을 이겨내는 것도 결국 사람의 마음이구나. 소윤의 변함없는 믿음, 마을 사람들의 뒤늦은 반성, 그리고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을 보며 지연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박지현이라는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과부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박지현으로. 다음 날 새벽 지연은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앞 언덕에 올라서니 청솔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지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지연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박지현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짧은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